제22차를 맞이하는 신한국 포럼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고견을 청해 듣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장에서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들이 직접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서 실질적인 평화와 통일운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지난 2018년 성사되었던 9.19 군사합의에서 당시 수석 대표의 책임을 맡으셨던 김도균 장군님을 모시고 당시의 생생한 내용을 특별 강연으로 청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곳 현장에 한국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100여 분의 평화대사, 평화애원, 그리고 신한국 포럼의 회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차 신한국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북한 정책과장과 그리고 정책기획차장을 거치시면서 청와대 안보실 그리고 국방개혁비서관,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활약해 오시다가 2018년 성사되었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맡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군 전 수도방위 사령관으로서 퇴임을 하셨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정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김도균 장군님을 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강연 전에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전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정말 알량한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표 강연을 해도 되는가 하는 부담이 갑자기 더 커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보다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과 관심과 그리고 고민을 해왔다는 것을 하여튼 피부로 다시 느꼈습니다.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또는 여러분들보다 또 낮은 단계의 그런 고민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정해진 시간 동안에 제가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 문제는 아마 대한민국의 존립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84년에 84년 1월에 육사에 입교해서 작년 9월에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니폼을 한 39년 정도 입고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전쟁에 대한 수많은 교육과 또 생각들을 이렇게 해왔고, 그런 와중에 저는 아까 의장님도 제 소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향민 2세대로 실향민들이 겪는 마음 아픈 사연들을 직접 피부로 접하면서 이렇게 커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평화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항상 저의 생각과 정서에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항상 함께 고민하고 함께 들여다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군복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어떤 순간에는 비주류로서의 그런 어떤 소외와 아픔도 저한테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됐을 때는 대한민국 평화 문제에 있어서 말을 아끼지 않고 또 주저없이 행동하려고 하여튼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88년에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그 대대장 마치고 난 다음부터 국방부 정책실에서 대북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한 20여 년 제가 그 대북, 남북 군사관계와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1기 때 그 안보실의 국방개혁 비서관으로 또 역할을 했고, 그리고 18년 4월 27일 아까 식전 영상에도 나왔지만 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체결하면서 그 판문점 선언 속에 그 어떤 문항이 있느냐면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는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더라도 제가 수석대표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청와대에 참모니까 그 회담을 지원하고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시기에 제가 직접 그 협상 테이블에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협상 기간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께서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그래도 협상 경험이 있는 사람 현역 장군 중에는 저밖에 아마 없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부랴부랴 제가 그 청와대 비서관직을 그 넘겨주고 국방부 대북 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5월에 그 수방사령관으로 보직돼서 25개월 동안 수방사령관을 했고, 그걸 끝으로 군대 생활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전후방 각지에서 지휘관 참모 역할을 하고 또 군사 대응 또 위기관리 업무를 이렇게 하여튼 해왔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하기 전에 군사실무회담 대표도 하고 또 남북 고위급 대표, 실무요원, 또 정상회담, 뭐 공식 수행원 등으로 하여튼 이 남북 문제에 제가 다른 군인들보다는 깊숙이 관여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 화면을 이제 보시면 이게 뭐 간단한 화면입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현재 한반도를 어떻게 그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화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전 체제라고 부릅니다. 즉 정전이라 하면 전쟁 상태가 교전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어느 일방이 전쟁을 시도하거나 또 전쟁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 정전 체제는 그 시간부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곳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정전 체제에서 어느 일방이 전쟁을 시도하면 좌측 전쟁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평화 체제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평화 협정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한다면 아마 우측 평화 상태로 축이 이렇게 옮겨지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딱 이런 곳입니다. 일시적으로 교전이 중단된 상태. 전쟁과 평화와 관련한 뭐 수많은 그 저명하신 분들의 명언이 아마 뭐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몇 가지 꼭 담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요 부분은 제가 꼭 한 번씩 낭독을 합니다. 예.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전쟁은 너무 적은 것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다. 장래의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전멸로 끝난다. 전쟁이란 겪어보지 않은 자에겐 감미로운 것이다. 하지만 겪어본 자에겐 소름 끼치는 것이다. 전쟁은 가장 승산이 있다 해도 국가적 불행임에 틀림없다. 하여튼 쭉쭉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전투를 앞둔 병사의 눈빛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을 하자는 말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공교롭게도 비스마르크가 한 말입니다. 예. 이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이 그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한마디 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6.25 전쟁과 같은 참혹한 과거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후대들에게 해줘야 될 첫 번째 임무이자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우리 당대에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남은 인생 절대로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반복되지 않는데 말과 행동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아까 이제 그 식전 영상에서도 그 6.25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6.25 전쟁 얘기를 안 하고 전쟁과 평화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그 3년 1개월 2일 동안 이 한반도를 유린했던 6.25 전쟁의 대목들을 한 장에 이렇게 기술을 해봤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6월 25일 불법 남침이 이루어졌고 7월 말까지 서울이 함락되면서 지연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낙동강 지구의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기하로 북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서울이 수복되고 38선 이북으로 북진됩니다. 아시다시피 국군의 날 10월 1일은 저 동해안에서 유엔군이 38선을 넘는 그 날을 기념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하죠. 국군의 날이 38선을 넘는 날로 한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고민을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까지 아시다시피 개마고원 일대로 들어온 중공군이 5차례에 걸쳐서 공세를 하고 그 시기에 흥남철수작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까지 공격 방어를 일진일퇴하면서 38선을 3번씩 넘나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토 80%가 유린되는 참혹한 실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쟁은 사실 3년 1개월 2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쟁의 형태를 띈 것은 한 1년 정도 됩니다. 즉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1년 아마 6월까지 중간군의 5차 공세까지 정도가 그 정상적인 공격 방어의 교전 형태를 갖췄고 남은 2년 동안은 뭐 영화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끊임없이 접적 지역 일대에서 고지를 뺏고 뺏는 이 피탈전의 형태로 2년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51년 7월에 정전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3년 1개월 2월 이 어마어마한 그 역사의 순간을 이렇게 짧은 몇 마디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아마 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6.25 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남북 간의 내전이면서 주변 국가들이 가담한 국제전이다. 정말 이 이중적 성격을 지닌 6.25 전쟁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각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전 병력은 유엔군, 한국군, 미군을 합해서 한 170만 정도가 우리가 참전했고, 이거 병력 수만입니다. 그리고 공산군은 북한군, 중공군 해서 약 170만, 350만 정도가 이 한반도 이 좁은 땅 안에 들어와서 병력 수만 얘기한 겁니다. 전투 병력. 얼마나 많은 국토가 유린될 수밖에 없는 현상은 이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피해, 군인, 민간인,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상가족이 1000만이고 학교가 5000개 이상 없어지고 뭐 시설물 할 것 없이, 아마 여기 그 전쟁의 경험을 어린 시절에 아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뭐 도리어 그 무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체결합니다. 5개조 6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70년 전에 협의된 정전협정이 대한민국 안보 질서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만든 합의문이, 이 얼마나 한편으로 이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사항이죠.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시기에 만들었던 합의문으로 한반도의 안보 질서 전체가 70년 동안,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좀 더 또 다른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4조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전협정 중에 4조에 보면 이 쌍방 관계 정부들의 건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크게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1, 2, 3조 정도에서 그 실제적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대부분 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4조는 즉 이런 내용입니다. 정전협정에 합의한 각 국가의 지역 그 군사령관들이 정전협정 체결 후 3개월 이내 한반도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평화체제 논의를 한 단계 높은 정치회의를 통해서 하라, 이렇게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53년 7월에 정전협정을 체결했으니까 3개월 이내면 적어도 53년 10월 말부터는 이것이 유효해야 되는데 장장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체결할 그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죠. 3개월 후에 해야 될 조치들이 70년이 지나도 또 앞으로 언제까지 이 정전체제의 이 영향을 받게 될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전협정의 특성을 뭐 한두 마디로 정리하면, 정전협정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나 영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왜? 군사협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시기에 교전에 참가했던 군사령관들 간에, 즉 미국의 크라크 대장, 또 중국의 팽덕회, 또 북한의 김일성이가 군사령관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전투행위를 정지하자는 말 그대로 군사적 합의인 거예요. 이 군사적 합의가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좌우해왔던 것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쟁 종교를 위한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는 부분.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된다면 한 번에 안 되더라도 노력해야죠. 정전 체제 70년 동안에 사실은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은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하고 또 북한의 침투 도발 행위가 반복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3천여회가 넘는 침투 도발 사항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침투 도발을 통한 군사적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사이 꾸준히 남북 간의 대화 노력도 이루어졌습니다. 침투 도발과 대화 노력의 이 반복을 지난 70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략적으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그 현실을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방법. 제가 생각하건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힘을 키워서 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고 또 적이 넘볼 때 가차없이 응징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는 것. 이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항상 가능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국방력 키우는 데다 다 쏟아부어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사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전 세계 가장 초강대국인 미국도 끊임없이 동맹을 통해서 본인이 적이라고 생각했던 국가를 상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하여튼 이렇게 억지력을 강화하는 노력, 이게 평화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위협을 감수하는 노력이 또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대화와 협상, 또 군비 통제 이런 걸 통해서 상호 위협을 낮춰야지 적어도 전쟁 상태로, 적어도 교전 상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이상이 사는 전 세계 10위권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고민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가 경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화된 평화를 이루는데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대한민국의 그러면 국방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대한민국 엄청난 나라입니다. GFP라고 그 전 세계 그 군사력 지수를 만들어내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한 197개국 정도를 매년 군사력을 이렇게 지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국제적 기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년 동안 6등입니다. 전 세계 국방력 수준 6위입니다. 당연히 군사 강대국이죠. 당연히 군사 강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영국, 프랑스 다 우리 뒤에 있습니다. 지금 60조에 가까운 국방비를 쓰는 나라입니다. 군사적 자부심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져도 되는 나라입니다. 왜 못 가지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전쟁, 53년 7월까지 이루어졌던 그 기억이 우리 정서에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겁니다. 유엔군의 비행기 떠오는 것에 박수치는 그 정서, 전차 한 대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했던 그 정서, 외부의 도움 없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어렵고 힘든 정서가 70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 대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3년 7월에 정전협정 체결 당시의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제가 볼 때는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어마어마한 군사 강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국방비 그 연간 예산 차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투자하고 또 그보다 더 투자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협을 감수하는 노력,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18년 9월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그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에 지난 4, 5년 동안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 상호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사항은 전무했습니다. 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접경지역 일대에서 무력 충돌 사항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9.19 군사합의는 적어도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핀의 역할을 했음을 검증하는 겁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9.19 군사합의 얘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왜 9.19 군사합의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9.19 군사합의는 어느 일개 정부의 또는 일개 정권의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든 합의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초를 닦은 겁니다. 그 기초를 닦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실행적 결과를 담보하지 못하고 계속 파기되어 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그걸 막기 위해서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체결을 한 겁니다. 즉 북한 사회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북한 사회는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방금 행했던 것들도 원위치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누가 보증해야 되는가? 북한 사회의 제1번 보증인은 누군가? 당연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인원이 보증할 때 이 합의서는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사실 이 9.19 군사합의는 그래서 남북의 양 정상이 보증한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북한 군부가 지난 시간 접경 지역 일대에서 도발적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었고 9.19 군사합의의 이행 조치들을 해 나갔던 겁니다. 이 9.19 군사합의가 아마 이 당분간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좌측 끝에 그 군복 입고 있는 인원이 접니다. 그때 저도 평양에 가서 그 마지막 그 실무 합의문을 정리하고 그리고 양 정상이 보는 앞에서 양국의 국방부 장관들이 합의하는 그 사진입니다. 이 9.19 군사합의는 제가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이 한반도의 안보 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전협정의 정신과 정전협정 합의문을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북 정책을 나름대로 꺼내놨고 또 나름대로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남북 간에 합의한 합의 문서들을 다 꺼내놓고 남북이 합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9.19 군사합의의 실행력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히 91년 12월에 합의하고 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그 부속 합의서 3개 중에 하나인 불가침 합의서 이 문서들부터 시작해서 남북 군사 당국 간에는 그동안 12번의 군사 합의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서들이 내용들을 전부 정리해서 협상을 시작했던 겁니다. 군사합의서의 주 내용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5가지입니다. 첫
접경지역 일대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접경지역 일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남북관계를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을 할 때 박왕자 씨 건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북관계는 그런 겁니다. 접경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 시간부로 남북관계 전체를 중단시킵니다. 접경지역이 가지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거보다 더 작은 일이 발생해도 그 시간부로 남북관계는 중단됩니다. 자, 그러면 남북이 적어도 상호 믿을 수 있는 대화 상태를 만들라 그러면 접경지역 일대가 안정적으로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겁니다. 9.19 군사합의의 가장 대표적 핵심 노력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대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뒤에서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우리 그 연합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문제는 적어도 6.25와 같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데 정말 커다란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자. 그 콘텐츠들을 꺼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70년 동안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많은 교전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전이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역을 꼽으라 그러면 서해 NLL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정전협정을 얘기하는데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지상의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55마일 휴전선은 정전협정상에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해상 군사분계선을 합의를 못했습니다. 왜? 협상이 안 됐어요. 유엔군이 제시한 입장과 북한군이 제시한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할 당시까지 해상의 군사분계선 합의를 못 이루어서 지상 군사분계선 합의로만 정전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해상의 군사분계선이 안 만들어졌으니 남북이 기준선이 없는데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3년 10월에 야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근 선이 이 북방한계선 NLL인 것입니다. 그 북측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해군력을 사실은 그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 NLL을 설정할 때는 북한의 해군력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라는 건 삼투압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배와 또 함정과 유엔군의 함정이 남포 앞바다 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다 무주공산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NLL을 설정할 때는 우리 아군의 배가 북측으로 못 넘어가도록. 근데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서 북한이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4대 군사 노선이니 뭐니 해서 김일성이가 막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 20년 군사력을 강화하고 나니 이제 해군력이 이제 할만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NLL 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근선이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뭐 말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북 5구의 도서도 정전협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여튼 자, 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는 한반도의 화약고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아마 여기서 시작될 거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종료도 여기서 끝날 겁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고 민감한 지역입니다. 자, 예민하고 민감한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야죠.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그 청년들이, 우리의 그 장병들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문제. 사실은 북한은 개성부터 원산 이남 지역은 군부 관할 지역입니다. 자, 개성공단에 들어가려고 해도 남북 군부 간의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은 개성공단이 있을 때 그 삼통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통행, 통신, 통관. 그게 군사 문제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근데 합의서는 남북 군부가 합의한 겁니다. 즉 북한 군부가 남북 군부가 합의한 합의서를 통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적 보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타 또 군사적 상호 신뢰 구축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상호 적대행위 중지는 크게 지상, 해상, 공중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정전협정을 할 때, 체결할 때 얘기를 조금 돌아가 보면, 자, 남북이 군사적으로 분리하고 교전 당사자들이 교전 상태를 중지하려고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야, 기준선 이남으로 물러나, 기준선 이북으로 물러나. 그래서 그 지역은 완충지대야. 그 지역에서 군사적 행위, 위협, 활동 할 수 없어. 그게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4km였던 겁니다. 근데 지난 70년 동안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화됐습니다. 북한이 위반하고 우리가 그걸 대응하는 조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이 유명무실화된 겁니다. 이 부분을 정전협정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우선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완충지역을 좀 넓히자. 적어도 소총 및 중화기, 유효 사거리 범위 밖으로 완충구역을 만들자 해서 남쪽으로 5km, 북쪽으로 5km, 한 10km 정도는 그 안에서는 포병훈련이나 연대급 이상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적어도 작은 우발적 충돌 현상은 발생해도 나름대로 세력을 가진 그런 충돌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지상지역은 5km, 5km, 10km의 완충지대를 합의한 겁니다. 해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 NLL 지역은 그나마 우리 국토 지형을 고려할 때 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은 그 나름대로 민감성이 서쪽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서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NLL 자체가 북측의 해상 통로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저 끄트머리 장산곳 일대에서 나온 배는 NLL을 따라서 쭉 돌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지역에 적어도 해상 완충구역을 만들어서 그 지역 안에서는 포병훈련, 한포사격 못하고, 또 북측은 해안선 일대 수백 문의 해안포를 서해 NLL 일대를 겨냥하면서 갖다 놨습니다. 거기 포문 덮개 다 닫고 덮개 씌우고 하는 그 합의서를 사실은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서해 쪽은 우리 덕적도로부터 초도, 동해 쪽은 속초부터 통천까지를, 야, 요 지역에서는 적어도 이 지역 안에 포사격을 하거나 이 지역 안에서 포병훈련을 하거나 이 지역 안에서 포 덮개를 있을 때는 포 덮개를 씌워야 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포들은 포문을 다 내려놔야 되고 하는 합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입니다. 사실은 이 공중 항공기들의 속도 문제는 제가 순식간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공중지역도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완충구역을 넓힌 겁니다. 그래서
고종익은 고종익대로, 회전익은 회전익대로, 무인기는 무인기대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자, 이 문제가 많았어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대한민국의 정찰 감시 능력을 떨어뜨렸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6위의 초강대국입니다. 군사 강대국의 기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찰 감시 능력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 6위의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끊임없이 군사 동맹을 맺고 또 미국의 그 군사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찰 감시 능력. 이것은 확연하게 군사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남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방부의 몇십 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는 북한과 남한의 정찰 감시 능력의 차이를 유추해 보시면 누가 더 손해겠습니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적어도 정찰 감시 능력이 설사 제한받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중고도 고고도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합의 체결할 당시에도 유엔군 또 연합군 사령관도 인정한 겁니다. 정찰 감시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랬으니까 작전성 검토를 수용한 것이죠.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면 만들수록 상대방은 눈먼 장님이 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야간 전투에 비교하면 우리는 초성능 야간 투시경을 쓰고 전투를 한다면 상대방은 맨눈으로 하는 겁니다. 정찰 감시 능력은 정확하게 국력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JSA 지역입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JSA 지역에 있는 우리 군 장병들한테 권총 휴대를 시킨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참 가슴 아픕니다. JSA 지역은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상에도 그 지역은 비무장 상태의 지역으로 만들기로 다 합의한 겁니다. 근데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로 거기에 벽이 생기고 조그만 한 30cm 정도의 그 군사분계선을 형성하는 선을 만들고 중무장한 병력이 들어오고 중무장한 무기와 화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정전협정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곳을 어떻게? 비무장 JSA 판문점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들어온 모든 병력은 전원 비무장이다. 방맹이 하나도 찰 수 없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건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남북 유엔사가 3자 공동으로 비무장지대 안에 모든 지역을 다 검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걱정을 했죠. 합의는 체결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 그 상황실 개방 못한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작전 상황실 개방 못한다. 믿어달라. 이렇게 하면 이 합의가 검증이 안 되니까 체결이 안 되죠. 모든 걸 다 오픈했습니다. 빵카까지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 끝난 날 유엔군 대표자도 이 정도면 검증 완료라고 그래서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는 완전히 비무장한 상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또 합의를 뭘 했냐면 적어도 이 지역 안에서 민간인 관광객들은 군사분계선 구애받지 말자. 그 지역 안에서만이라도 남북이 자유롭게 민간인들 통행하도록 하자. 합의했습니다. 자, 또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남북이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공동으로 초소 근무를 하자. 그래서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 우리 초소를 갖다 만들었고, 여기 문산 우리 지역에서 판문점으로 들어오는 그 지역에 북한 초소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 사실은 비무장화 근무만 사실 이행이 됐고 추가적인 그 이행을 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중무장 상태로 원위치 된다는 조치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만든 합의서였기 때문에 이 JSA 비무장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신뢰할 수 없고 보증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그 짧은 시간에 기본적인 경호 조치만 해야 하고 판문점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JSA 지역을 비무장화했기 때문에 판문점 지역에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상호 GP 시범 철수. 사실은 뭐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선 대한민국은 남방 한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GOP라는 경계선을 만들고 거기에 2중, 3중 철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 전장입니다. 근데 MDL로부터 남방 한계선이 2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 그 사이에 숨어서 들어오는 놈들,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 그 목진지에 GP라는 것을 사실 만든 것이죠.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북방 한계선 2km 후방에 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군사력을 투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아예 북한군은 우리가 GP라고 이렇게 포스트별로 해놓은 그 지역 일대를 우리의 GOP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GP 선상에 GOP 경계 선상을 만들고 그 뒤에는 북한군은 자급자족 군대니까 거기서 농사 좀 먹고 뭐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정전협정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우선 정전협정 상에 GP 부분을 다 철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가장 가까이 들어와 있는, 아마 이 군대 생활을 GP에서 하신 분들은 어떤 GP는 소총 유효 사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야 하면 들리는 GP. 이 위험하거든요. 왜 위험하냐? 오발 사고가 나도 모든 화력은 다 자기 그 타켓을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우발적 행위는 어떤 행위로 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그런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km 이내에 대치하고 있는 GP들부터 걷어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비난이 있어요. 야, 우리는 60여 개밖에 안 되는 데서 11개 걷어내면 저놈들은 우리의 2.5배나 되는 GP에서 11개 걷어내 누가 더 손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GOP에 2중, 3중 철책과 모든 감시장비와 화력이 거기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은 GP가 우리의 GOP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그 다음에 GP 철수에 대한 논의는 벌써 군에서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위협수단 중에 하나는 포병입니다. 요즘 포탄들의 이 살상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GP 어떻게 돼 있습니까? GP 막사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30-40명의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그 또래들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똑똑하고 건전한 인원들, 그것도 비무장지대 아니니까 동선을 함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 GP 안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부터 때리겠습니까? 요즘 포탄의 살상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GP 무용론에 대한 얘기는 군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은 과거 6.25 전쟁이 끝난 이후 20-30년 동안의 유관 간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아마 최근에 GOP 철책을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철책선장에 경계병이 없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과거에는 이 한겨울이면 이 번거지에 막 이렇게 그 눈사람처럼 해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게 대한민국 철책의 대표적 사진 아닙니까? 그 경계병이 없어졌습니다. 굳이 거기 나가서 경계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화면으로 다 보기 때문에 CCTV로 책임지역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경보음이 울리고 경보음을 통해서 작전 병력이 현장을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선상에 나와 있는 우리 과거 기관총이라고 하는 이 중화기들 아무도 그 올라가서 수동으로 사격 안 합니다. 밑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군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GP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옛날 그 6.25 때의 그 트라우마가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 유해 공동 발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가서 유해 발굴 사업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슈로 꺼냈던 의제입니다. 한 번도 성사될 수 못했습니다. 워낙 민감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단독으로라도 비무장지대 안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해서 수많은 그 유해들을 발굴했습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상에는 한강 하구의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합의문에 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수제선, 즉 내륙으로부터 물이 땅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수제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제선으로부터 100m까지만 안 들어가면 나머지 모든 지역을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한강 하구를 통행한 사례 3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때마다 그 소가 북한에서 떠내려올 때 또 여의도에 하여튼 뭘 갖다 놓을 때 뭐 하여튼 그 몇 번 안 됩니다. 왜? 워낙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상에 민간 선박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민감 지역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정전협정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강 하구에 자유 통행을 합의한 겁니다. 그 선행 작업으로 뭘 했냐? 70년 동안 한강 하구에 배가 안 다니다 보니까 해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갯벌들은 1년 단위로 이 해저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강바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수로 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해도를 만들어서 그 해도까지 다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민간 선박이 여전히 자유롭게 이 한강 하구를 통행하지 못하는 사실 그런 상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사실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롱텀 장기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나가죠. 즉 이어달리기를 해야죠. 적어도 남북 문제는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이어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통일을 소원하던 우리가 적어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한반도의 안보 문제 또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만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미북관계와 선순환적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가장 잘못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도 사실은 참 개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그 독일의 그 공국들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한 명언이 있더라고요.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라라는, 즉 역사에서 기회는 잘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언제 20년 30년 후에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 신의 옷자락을 좀 더 움켜잡고 눈치 보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잡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어차피 한미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군사 동맹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현실적 접근 필요합니다. 그 접근 전략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익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대한민국 국익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남북 간에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
재고 노력은 지속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반도의 이 지속 가능한 평화 상태 유지, 그리고 절대로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참혹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가 후대의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수방사령관 25개월 하면서 적어도 1000만 메가시티 이 지역에서 내가 역사에 책임질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지휘권이 넘겨지는 그날까지. 지휘권이 넘긴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였고, 그 기간 동안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